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매크로를 담당하는 김누희입니다. 제가 투자 전략 팀장도 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드려야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지만은 저는 많이 차트를 쓰진 않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하반기는요, 3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근데요, 4분기는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분기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연준이 금리 인하가 저희는 9월에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도 수출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현재 수출 데이터들을 쭉 봤더니 IT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 부분들이 3분기에도 크게 훼손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잘 아시다시피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대선을 전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3분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의 방향성을 갖고 제가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든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전망치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수행적이긴 합니다. 선행성이 좀 적지만 그래도 상반기 리뷰를 할 때 이 지표가 가장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파란색 선은 1, 2월 달에 전망한 숫자입니다. IMF나 OECD나. 근데요, 붉은색 선은 4, 5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반에 전망한 숫자입니다. 여기 변화들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리 전 세계라고 나와 있는 숫자들은 1, 2월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IMF 글로벌이라는 건요, 교역량입니다. 보통은 전 세계 성장률하고 교역량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보시면 교역량은 연초에 비해서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폭.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은 연초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수출이나 경제 구조가 비슷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인데요. 근데 독일 보시면은요, 연초에 비해서 성장 전망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보실래요? 우리나라는 높아졌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글로벌리 교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같이 좋아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런 구조가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돈을 푸는 국가들이나 그 국가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미국에 대한 성장률이 기대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미국향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IT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주로 자동차고 중국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성장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받는 수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돈을 풀 수 있는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업종, 국가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전보다는 굉장히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는 참 이 매크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편했거든요. 이제 뭐 선행성 지표가 나오면 모두가 다 잘 살고,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한번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전 거는 어떤 그림이었느냐라고 걸 한번 생각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계화가 둔화됐어요. 세계화에서 탈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세계화가 과연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화는 더 싼 곳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 구제 없이. 그러니까 다 더 노동력이 싼 중국을 가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노동력이 더 싸고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가 낮았던 겁니다. 자, 물가가 낮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경기를 끌고 가는 수단이 통화정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하고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가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금리가 낮은데 왜 저성장이야 이래요. 투자를 안 하거든요. 다 자산시장으로 가니까. 그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오다가 우크라이나나 우리 코로나 이후로 변하게 됩니다. 더 가속하면서. 어떻게? 자국 우선주의, 각자 도생의 길로 갑니다. 다 저성장이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더 싼 곳에서 효율적으로가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됩니다.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물가가 높게 유지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만 과거에 1, 2%대의 물가였다면 이제는 그보다 높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물가가 높다라는 의미는 과거처럼 통화 정책을 금리를 많이 못 낮춥니다. 물가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인하폭이 제한적이면요. 예전처럼 돈을 막 빌려서 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생각하는 거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돈을 풀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성장을 끌고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서두에 드린 부분들이 이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현재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국가라는 부분들이잖아요. 돈을 풀 수 있는 국가로에 가야 이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이 재정 정책을 예전에는 경기 부양의 메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완하는 수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풀 수 있는 국가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정 수지와 국가 부채의 흐름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자, 미국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 이전 5년 평균에 비해서 보시면 올해, 내년도 계속 재정 적자를 확대됩니다. 돈을 풀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건전성이라던가 이 국가 망하는 거 알지만은 근데 사실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고 했을 때 질문들을 하세요.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보시면 부채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독일이 생각보다 그 정책적인 수혜나 이런 것에서 기대보다 낮아요라고 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유로존이요. 지표가 바닥을 다지면서 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스물스물 나옵니다. 근데 그럼 얘가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느냐? 그러면 통화정책도 금리는 인하하겠죠. 하지만 예전만큼 안 한다면 그럼 얘네가 재정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인데요. 보시면 재정 수지를 보시면 5년 평균보다는 재정 적자입니다. 근데 부채 보시면요. 줄여간다는 겁니다. 되게 다른 그림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FDI 직접 투자가 이 흐름에 따라서 사실 많이 흘러갑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으로 직접 투자가 많이 안 가고요.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R&D 투자를 하고요.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중국이 굉장히 활성화했을 때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선진국들이. 근데 이제 선진국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산업이나 중장기적인 견인력이 있느냐고요. 그게 하나고 사실은 AI와 관련된 아까 반도체 있겠지만은 AI와 관련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산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은 GDP가 12월에 의하면 계속 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3분기에는 아마 둔화될 겁니다. 노동시장도 둔화되고요. 소비도 둔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인가요? 이러거든요. 돈을 푸는 나라들은요. 경기 침체가 안 갑니다.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요? 경기가 노랜딩하다가 이제 연착륙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둔화돼야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3분기 때 미국의 지표가 둔화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의 하방을 좀 지켜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보였냐면요. 이 약간의 내러티브거든요. 미국이 투자 사이클이란 내러티브가 사실 재작년부터 있었는데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AI와 관련된 부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의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정부가 돈을 쏟아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항상 물어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2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언제? 7월과 12월이요. 근데 7월은 이미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2번 할 것 같습니다. 9월과 12월. 그러면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볼 때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준의 물가 목표치의 핵심 지표가 근원 PCE 물가입니다. 연준이 2%를 찍겠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2%를 향해서 가는 둔화 추세가 나타나면은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모습. 사실은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시면은요, 근원 PCE나 시간당 평균 인구, 실현당 임금 상승률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을 조금씩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요,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뭘 제일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뭘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요, 저는 노동시장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요, 최근에 연준 의장의 톤을 좀 들어보시면 물가가 중요하라고 했다가 이제 물가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노동시장 쪽으로 눈을 살짝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요, 실업률이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경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경기를 연착륙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징후가 보이면 근원 물가가 어쨌든 2%대로 내려가는 모습이면 나는 금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현재의 입장인 겁니다. 자, 미국이 지표가요, 미국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IT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지표들은 좋은데요, 그 이외의 산업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의 소기업들의 심리가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은 좋고 내수는 안 좋아서 전체적인 성장이 좋은 것처럼 미국도 사실은 속으로는 좀 골마가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이 IT 애들이 좋은 것이 약간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용은요, 중소기업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실업률은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요, 갑자기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3.4였다가 지금 4.1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구인율도 둔화되고 있고요. 자발적 퇴직률,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과거에 2006년과 2008년에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유지했다가 결국 부동산 시장의 빌미로 침체를 보여왔기 때문에 연준은 그와 같은 과오를 사실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되게 연초에 많이 했던 보험성 선제적인 금리나 그런 부분들이 9월과 12월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면요. 금리 인하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야 100bp일 것 같아요.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제는요. 미국이 침체를 보이지 않고 슬로우해지다가 다시 내년 상반기로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깐만 짚고 넘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되게 좋은 것 같지만요. OECD 경기선행지수의 선행지표를 이 붉은색 선인 MOM 선으로 우리가 좀 보는데요. 지금은 좋은데 이 선행선 지표가 약간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이 이미 정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높아질 겁니다. 분명히 뉴스 플로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아마 이렇게 되면 하반기 후반으로 가면 지표들이 둔화됩니다. 근데 참 타이밍 좋게 수출 증가율이 4분기에는 작년이 워낙 높아서요,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오는 건요, 어닝이 과연 좋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3분기를 지나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기는 참 이런 여러 여건 때문에 좋을 건데 4분기는 뭐 대선도 있고 기업 이익이라던가 집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3분기보다는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하실 때요. 제가 수출 지표에서 매크로 단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출 지표에서 뭘 보는 게 제일 나을까요? 일평균 수출 증가율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상당 부분 다 수출 대기업인데요. 그냥 수출은 조업일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일평균 수출의 YOY를 보시면 코스피랑 그려보시면요. 얼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시간상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시장 얘기 드렸고요.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얘기 좀 드리면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 9월과 12월에 하고요. 3분기는 좋고 4분기는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가 높으면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와 하락과 함께 내려갈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1,300원대 지금 중후반인데요. 많이 내려가야 초중반대 레인지로 내려갈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다시 중후반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가 하락은 하지만 그 하락이 굉장히 완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올해 하반기를 보실 때 1,300원대 레인지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갈 수 있겠구나. 대신 하나는요. 예전처럼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